현명한 사람은 삶의 무게를 분산한다. 각자의 삶에는 각자의 무게가 있다. 우리는 매주 같은 요일을 반복해서 살아간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똑같은 요일은 단 하루도 없다. 할 일이 다르고 만나는 사람이 다르며 삶에 대하는 태도가 다르기 때문이다. 지난주 월요일보다 이번 주 월요일이 조금이라도 더 나아지기를 거부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번 주가 지난주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나아지기를 바란다면 성급한 욕심이다. 동양 철학의 맛은 중용과 변화로부터 찾을 수 있다. 중용이 삶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필요하다면 변화는 일상에 새로운 자극을 불어넣기 위해 필요하다. 삶의 균형을 유지하며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는 일은 현대인들이 목말라하는 가치이면서 현대인들에게 필요한 덕목인 것이다. 해이해진 마음을 잡아주는 논어, 삶의 긴장을 해소해주는 장자. 동양 철학의 양대 산맥은 유가와 도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둘은 다른 듯 비슷하고 비슷한 듯 다르다. 육아의 주된 고민이 해이해진 마음에 질서를 부여하는 것이라면 도가의 주된 고민은 삶에서 발생하는 긴장을 해소하는 것이다. 이처럼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에는 차이가 있지만 삶에 꼭 필요한 지혜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육아와 도가는 맥을 같이 한다. 동양 철학은 진지하면서도 지루하지 않게 되고 풍요로우면서도 핵심을 짚게 된다. 논리에 설복당한 사람은 고개를 끄덕이지만 그렇다고 마음까지 쉽게 움직이진 않는다. 마찬가지로 이해되지 않는 감동을 받은 사람은 눈물을 흘리더라도 눈물에 담긴 뜻을 알지 못한다. 하지만 마음으로 감격을 이해한 사람은 고개를 끄덕이는 동시에 울고 또 웃을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노노와 장자의 만남은 감동적이면서도 여운이 남는 배움의 장이 되리라 생각한다. 모두에게 주어지는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어떻게 살 것인가? 시간은 모든 인간에게 공평하게 주어지는 것이다. 평생에 걸쳐 후회를 적게 하려면 일단 한 해를 잘 살아야 하고 한 해를 후회 없이 지내려면 한 달을 잘 보내야 한다. 한 달이 의미 있으려면 한 주일을 잘 소화해야 하고 한 주일을 허비하지 않으려면 하루하루가 새로워야 한다. 사람은 누구나 매 순간 자신의 삶을 경영한다. 경영이란 계획이 실천으로 옮아가는 과정이다. 여기서 문제는 생각은 쉽지만 말로 표현하기란 어렵고 말을 행동으로 옮기기란 더욱 어렵다는 데 있다. 일상에서 내 생각이 잘 전달되지 않을 때, 또 스스로 내뱉은 말을 실천하지 못하게 될 때 우리는 좌절에 빠지기 쉽다. 나는 원래 이렇게 형편없는 사람이야 라며 자포자기한 채 고개를 떨군 이에게 공자와 장자는 살며시 다가와 어깨를 토닥인다. 그리고 말한다. 괜찮다고. 잠시 삶의 균형이 깨졌을 뿐이라고. 무궁무진한 변화의 가능성이 여전히 살아 숨쉬는 중이라고. 이로써 공자와 장자의 철학은 따스한 격려와 위로가 된다. 두 철학자의 손길에 용기를 내어 주저앉았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다시 걷는 길은 희망찬 삶의
여정이 된다. 각자의 삶에는 각자의 무게가 있다. 7일이라는 시간은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어지지만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무게를 어떻게 분산하느냐에 따라 일주일의 양상은 달라질 수 있다. 매일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균형을 추구하는 삶은 예술이 될 것이다. 하지만 작은 변화도 포기한 채 매몰되어 가는 삶은 곧 엉망이 되고 만다. 고인 물은 썩고 구르는 돌에는 이끼가 끼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다. 한 주 한 주의 연속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 인생이다. 그 여정의 가운데는 달가운 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때도 있다. 휘청이는 순간이 찾아오면 삶의 균형에 대한 공자의 조언이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리라 믿는다. 너무 들뜨거나 몹시 우울한 시기엔 새로운 변화에 대한 장자의 조언이 삶의 균형을 떠올리게 해주리라 믿는다. 인생이란 천리마가 좁은 틈새를 달려 지나가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장자의 도척편에 등장하는 말이다. 또 이태백의 시 춘야연 도리원소에서는 무릇 천지는 만물의 여관이요 세월은 영원한 나그네라 하였다. 이처럼 우리 모두는 세상이라는 여관에 잠시 묵어가는 나그네다. 삶의 균형을 잃고 비틀거리며 쫓기듯 도망치는 나그네. 좋은 동행들과 여유로이 차 한잔 즐길 줄 아는 나그네. 어떠한 나그네로 살아갈지를 결정하는데 미약하게나마 이바지하는 바 있기를 바란다. 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게 하루를 사는 여유. 요새는 불금이라는 표현을 쓴다. 이는 불타는 금요일의 줄임말로 한 주의 마지막 평일인 금요일에는 밤늦게까지 불태워 신나게 놀아야 함을 강조하는 말이다. 불금의 반대말로는 월요병이 있다. 주말이 끝나고 월요일이 되면 피곤해지는 상태를 말한다. 하지만 주변을 돌아보면 꼭 그렇지만도 않은 것 같다. 월요일은 평일의 시작인 만큼 아침 일찍부터 첫 단추를 잘 끼우려는 사람도 많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월요일도 불월인 셈이다. 어찌 보면 현대인들에게 일주일이란 열심히 일하고자 하는 마음에 신나게 놀고 싶은 마음으로 바뀌어가는 과정이 아닌가 싶다. 평일엔 열심히 일하고 주말엔 열심히 노는 행위의 함정. 공자는 한평생 중용을 강조했다. 중용이란 중과 용을 합친 말이다. 그래서 중용의 뜻을 알려면 먼저 중과 용의 뜻을 각각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중이란 치우침도 없고 기댐도 없어서 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은 상태. 용이란 그 상태를 늘 유지하는 것. 그러므로 중용은 치우치지도 기대지도 않아서 넘치거나 모자라지 않은 상태를 늘 유지할 수 있는 힘이다. 어렸을 때 많이 들었던 말이 놀 땐 놀고 공부할 땐 공부하라였다. 이 말은 평일엔 열심히 일하고 주말엔 열심히 놀아야 한다는 현대인의 마음가짐과 묘하게 닮았다. 둘의 공통점은 극단적이라는 데 있다. 이처럼 극단적인 태도를 부추기는 문화 때문에 현대인들은 놀듯이 공부하고 놀듯이 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린다. 공자는 중용을 통해 마음의 여유를 되찾고자 했다. 일에 치우치거나 노는 데 치우친 사람에게는 마음의 여유가 있을 수 없다. 월요일이든 금요일이든 특정한 날에 기대는 사람에게도 마음의 여유는 없긴 마찬가지다.
이들은 늘 넘치거나 모자란 상태에 놓일 수밖에 없다. 또 이미 중의 상태에서 벗어났으므로 용 역시 별 소용이 없는 것이다. 이는 오래도록 마음의 여유를 갖고 삶을 대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말과 같다. 중용을 실천하고자 노력하는 사람은 많지만 중용을 실천하는 방법은 제각각 다르다. 많은 사람이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열심히 일을 한다. 그리고 금요일 저녁부터 주말까지는 몸과 마음을 불태워 놀고 푹 쉼으로써 중용을 지키려 한다. 하지만 이런 방식으로는 중은 될 수 있으나 용을 하기는 어렵다. 중의 핵심이 균형 그 자체에 있다면 용의 핵심은 좋은 균형을 잘 잡을 수 있는 마음의 여유에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중만 되고 용이 되지 않을 때 사람은 악순환이 반복됨을 느낀다. 결국 일해도 일하는 것 같지 않고 놀아도 노는 것 같지 않다. 내가 가진 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장자하면 가장 떠오르는 말 가운데 하나가 소요유다. 이 각각의 한자에 공통으로 들어가는 붓의 이름은 쉬엄쉬엄 갈 착이다. 쉬엄쉬엄 간다는 말은 소풍을 나선 어린아이처럼 놀듯이 간다는 말과 같다. 장자는 공부와 일뿐만 아니라 세상 만사를 놀듯이 처리하고 싶었던 사람이다. 그래서 누군가 내게 장자에 대해서 묻는다면 나는 놀듯이 살고 싶었던 사람으로 그를 소개하고 싶다. 매일을 놀듯이 사는 이는 지혜롭다. 일주일은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주어지지만 누군가는 어떤 사람처럼 쓰고 누군가는 나그네처럼 쓴다. 나에게 주어진 것을 잘 쓰기 위해서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살필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런 안목은 마음의 여유로부터 온다. 중용과 소요유의 관건은 마음가짐과 삶의 자세에 있다. 악순환이 선순환이 되고 작심삼일이 작심백일이 되며 무기력한 하루가 활기찬 매일이 되는 비결은 모두 마음의 여유를 갖고 쉬엄쉬엄 놀듯이 살아가는 삶의 태도에 달려 있다. 놀기 위해 사는 삶은 자칫 고달프고 힘들 수 있다. 하지만 매일을 놀듯이 사는 삶은 즐겁고 평화롭다. 산다는 것은 먼지나 때가 묻는 것과 같다. 삶은 어찌할 수 없는 일들의 연속. 공자의 어머니 안징제는 하늘과 땅을 잇는 무녀로 알려져 있다. 당시에 하늘과 땅을 잇는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제사와 점치기가 있었다. 실제로 공자는 제례에 능통했고 점을 치는데도 일가견이 있었다고 전해진다. 공자는 왜 귀신에 대해 언급하기를 꺼렸을까? 첫째로 공자는 사람들이 어찌할 수 없는 것, 명확히 알기 어려운 것에 집착하기보다는 그래도 어찌해 볼 수 있는 것, 그나마 알 수 있는 것에 집중하기를 바랬기 때문이다. 둘째로 공자는 사람들이 호기심이나 궁금증, 재미를 자극하는 데 삶의 의미를 두기보다는 떳떳하고 올바른 방법으로 마음을 챙기며 즐거움을 얻기를 바랬기 때문이다. 계절의 변화에 적응하며 살아갈 수는 있지만 계절을 바뀌지 못하게 할 수는 없다. 또 계절이 바뀌는 원리는 유추할 수 있지만 구체적으로 왜 계절이 바뀌는지는 알 수 없다. 이처럼 공자는 어찌할 수 없는 것과 명확히 알지 못하는 것들에
알 수 없음의 자세로 일관했다. 대신 어찌에 볼 수 있는 사람에 관심을 기울였고 그나마 알 수 있는 사람의 마음을 챙겨주었다. 왜 사는지가 아니라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는 어찌에 볼 수 없거나 그 이유를 알 수 없을 때 원래 그렇다는 표현을 쓴다. 어떻게 태어났고 어떻게 죽게 되었는지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많다. 하지만 왜 태어났고 왜 죽는지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래서 현명한 사람은 왜 살며 왜 죽는가를 고민하지 않는다. 대신 어떻게 살 것이며 어떻게 죽을 것인가를 생각한다. 공자와 장자는 한 목소리로 인생은 원래 그런 것이라고 말한다. 산 사람은 죽을 때까지, 어쩌면 죽고 난 뒤에도 자신이 왜 살게 되었는지를 알 수 없을 것이다. 이는 먼지와 때가 왜 묻게 되었는지 알 수 없는 것과 같다. 하지만 먼지와 때가 묻지 않게 조심할 수는 있고 이미 묻은 먼지와 때를 닦아낼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왜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에 달려 있다. 삶과 죽음은 균일하다. 그러므로 잘 사는 사람만이 잘 죽을 수 있고 잘 죽은 사람만이 잘 살았음을 증명할 수 있다. 낮 시간을 즐겁게 보낸 사람은 밤 시간도 즐거울 가능성이 높고 반면 이미 일어난 일 앞에서 왜 이렇게 되었는지만을 고민하다가 당장 내 삶에 닥친 문제와 내 곁의 소중한 사람들을 도외시한다면 어떨까? 그런 사람을 기다리는 것은 잘못된 삶과 잘못된 죽음 뿐일지도 모른다. 남들의 정답이 아닌 나만의 해안을 찾아서 동양의 원형적 사고와 서양의 직선적 사고. 예로부터 동양인은 원형적 사고를 하는데 능했다. 하늘과 땅으로 나뉘기 전 세상 만물의 원시적인 상태를 의미하는 태극은 네모도 세모도 아닌 동그라미의 꼴을 갖추고 있다. 열반에 이르지 못한 채 생을 마감하면 끊임없이 생사를 거듭한다는 윤회 사상도 마찬가지다. 태극과 윤회, 이 두 가지만 봐도 동양인이 변화의 순환에 초점을 맞추어 세상을 바라봤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동양인에게 고정불변의 실체란 생소하고 상상하기 어려운 것이었다. 반면 서양인은 직선적 사고를 하는데 익숙하다. 기원이 있으면 종말이 있음이 당연하고 대다수 인과관계는 기원, 종말의 일직선상에서 성립되었다. 이는 오랫동안 서양인의 전통적인 논리였다. 이런 까닭에 서양인은 이항 대립에서 오는 긴장감을 불편하게 여기지 않는 듯하다. 직선적 사고로는 명암, 선악, 승패가 공존할 수 있음을 이해하기 어렵다. 예컨대 직선적 사고에 익숙한 사람이 결과는 패배지만 과정으로 보면 승리나 다름없다는 이야기를 듣게 된다면 어떨까? 아마 이긴 건 이긴 거고 진 건 진 거지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며 고개를 갸우뚱할지도 모른다. 원형적 사고와 직선적 사고 가운데 무엇이 더 뛰어난가를 규명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그럴 바에는 서로의 문화 차이를 수용하고 각자의 입장을 존중하는 편이 더 나을 수도 있다. 다만 원형적 사고가 발달한 동양권에서 오히려 객관식과 단답형 물음이 판을 치고 직선적 사고가 발달한 서양권에서 주관식과 서술형 물음이 빈번한 현상은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하다. 어쩌면 서양인은 직선적 사고를 할 경우
오류가 생길 가능성이 많다는 사실을 깨닫고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 반면에 동양인은 서구권의 우수한 기술 문명이 주는 환상에 젖어 이미 한계가 드러난 직선적 사고에 뒤늦게 집착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 결승선이 정해진 직선 트랙에서 100사람을 한 방향으로 달리게 하면 간발의 차이라도 1등에서 100등까지 순위가 매겨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결승선이 정해지지 않은 원형 트랙에서 100사람을 각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한다면 모두가 1등이 될 수도 있다. 우리의 삶도 별반 다르지 않다. 정해진 정답을 찾아 방황하는 삶에는 비교와 경쟁만이 난무할 뿐이다. 결국 힘센 사람의 말과 행동이 정답 행세를 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시스템 속에서 나의 주장을 관철하려면 남의 답안을 깔아뭉개는 수밖에 없다. 반면 나름의 해답을 찾고자 노력하는 삶에서는 점차로 삶의 의미가 확장되고 자기만의 가치가 창출된다. 이런 시스템 속이라면 각자의 해답이 공존하며 상생할 수 있다. 본성의 멋을 해치는 고정관념들. 공자는 속수 이상을 행한 자는 내 일찍이 가르쳐주지 않은 적이 없다 라고 하였다. 속수란 말린 고기 10개를 포개어 다발로 묶은 것을 말한다. 공자 시대의 속수는 스승에게 첫 인사를 건넬 때 드리는 예물 중 가장 약소한 것이었다. 공자는 배움에 대한 의지만 있다면 누구라도 가르치기를 꺼리지 않았다. 가르침만 있을 뿐 차별함은 없다. 공자가 베푼 교육의 가장 큰 특징은 정답을 제시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공자는 같은 질문을 받더라도 질문을 던진 제자가 누구냐에 따라 매번 다른 대답을 내놓았다. 세상에 똑같은 사람은 없듯이 공자의 제자들도 저마다 본성이 달랐다. 어떤 제자는 말솜씨가 뛰어났고 어떤 제자는 글솜씨가 뛰어났다. 정치에 관심이 크거나 사업 소환이 좋은 제자도 있었다. 바다가 아무리 드넓어도 그곳에는 나무 한 그루 자랄 수 없고 토양이 아무리 비옥해도 그곳에는 물고기가 살 수 없는 법이다. 공자의 교육 목표는 물에서 고생하는 나무를 산으로 인도하고 흙에서 애쓰는 물고기를 바다로 안내하는 것이었다. 이처럼 공자는 저마다 다른 제자들이 각자의 삶에 맞는 해답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왔다. 장자도 공자의 교육관과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물오리의 다리는 비록 짧지만 길게 이어주면 근심할 것이다. 학의 다리는 비록 길지만 짧게 잘라주면 슬퍼할 것이다. 그러므로 본성이 길면 잘라주지 않아도 되고 본성이 짧으면 이어주지 않아도 된다. 아무것도 걱정할 것이 없는 것이다. 또한 엄지발가락과 둘째 발가락이 붙어있는 사람은 그것을 쪼개주면 울 것이다. 손가락이 6개 달린 사람은 그것을 잘라주면 울 것이다. 이 둘은 한쪽은 숫자상 남음이 있고 한쪽은 숫자상 부족함이 있다. 하지만 그 근심에 있어서는 마찬가지인 셈이다. 예로부터 동양에서 멋과 맛은 같은 의미로 쓰여왔다. 저마다 다른 본성의 맛이 살아나는 세상은 멋스럽고 풍성하다. 반면 하나의 맛으로 돌아가는 세상은 억지스럽고 건조하다. 어떤 세상을 위해 인생을 바칠 것인가? 이는 다수의 정답에 연연하느냐, 나만의 해답을 발견하느냐에 달려있다.
고개를 숙인 채 걷는 사람은 발 앞에 떨어진 동전밖에 볼 수 없다. 하지만 고개를 들어 멀리 보는 사람은 저 앞에 떨어진 지폐까지 볼 수 있다. 이미 땅에 묻힌 정답을 찾아 헤매는 대신 나의 개성을 믿고 당당히 고개를 들 수 있다면 어떨까? 눈앞에 펼쳐진 갖가지 해답이 반갑게 손짓하며 나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 인간은 정말로 고쳐 쓸 수 없는가? 성질은 안 변해도 성격은 변한다. 동양에서는 사람의 성정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한다. 첫째는 본연, 지, 성이다. 이는 본래 그러한 성질을 뜻한다. 본래 그러한 성질은 다시 네 가지로 나뉜다. 급하거나 느리거나 굳세거나 부드럽거나. 타고난 성질이 급한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쉽게 느긋해지지 않는다. 토끼가 거북이처럼 느릴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다. 타고난 성질이 부드러운 사람은 이를 악물어도 좀처럼 대차게 저항하기 어렵다. 갈대를 꼿꼿이 세울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다. 이처럼 타고난 성질을 동양에서는 하늘이 부여한 것이라고 하여 천성이라고 부른다. 동양에서 천성과 인성, 성질은 모두 같은 말이다. 둘째는 기질지성이다. 이는 후천적으로 띠는 기운을 말한다. 사람에게는 성질 외에도 성격이 있다. 이 성격이 바로 기질지성이다. 성질은 바뀌지 않지만 성격은 환경에 따라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 예컨대 성질이 급한 사람도 여유로운 환경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다 보면 어느 정도 느긋해질 수 있다. 성질이 부드러운 사람도 각박한 환경에서 드센 사람들과 오래 교류하다 보면 성격만큼은 굳세어질 수 있다. 오늘날 널리 퍼진 MBTI와 같은 성격 테스트를 할 때마다 결과가 조금씩 달라지는 이유도 마찬가지다. 주어진 환경에 따라 바뀔 수 있는 것이 바로 성격이기 때문이다. 동양에서는 성격을 인격이라고 한다. 인성과 인격의 상호작용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성품이다. 동양에서는 성품을 인품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인품이란 인성과 인격이 균형을 잡아가는 과정에서 생긴 결과물이다. 인성이 마냥 굳세고 급한 사람도 인격을 잘 갖고 닦으면 인품은 온유해질 수 있다. 인성이 한없이 부드럽고 느린 사람도 인격을 잘 개발하면 인품은 강인해질 수 있다. 인성은 절대 바뀌지 않는 것이 맞다. 하지만 인격과 인품은 바뀔 수 있다. 맑은 물도 고이면 썩는다. 공자와 장자는 그렇고 그런 마무리와 뻔한 시작이 모든 변화를 이끌어내는 원동력임을 강조한다. 공자께서는 말씀하셨다. 나는 무언을 하련다. 자공이 말했다. 선생님께서 만약 말을 안 하시면 저희들은 어떻게 가르침을 이어받겠습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하늘이 무슨 말을 하더냐. 그래도 사계절이 운행되고 만물은 자라난다. 하늘이 무슨 말을 하더냐. 영리했던 자공은 금세 공자의 말에 담긴 뜻을 알아차렸다. 아마 자공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이다. 인이란 말로서 설명될 수 있는 무언가가 아니구나. 하루도 쉬지 않고 변화하는 저 하늘의 모습처럼 끊임없이 인을 향해 나아가고자 하는 의지, 그 자체가 바로 인이구나. 인을 실천함으로써 인한 사람으로
변화해 가는 모습, 이는 그 가운데 있는 것이다. 변이 물리적인 변화를 의미한다면 화는 화학적인 변화를 의미한다. 예컨대 길에 굴러다니는 음료수 캔을 밟아 찌그러뜨렸다면 그 음료수 캔은 이전과 다른 모습으로 변한 것이다. 하지만 얼음이 물이 되고 물이 수증기가 되듯 본질은 같지만 이전에 무엇이었는지 알기 어렵다면 그것은 화한 것이다. 이는 사람도 마찬가지다. 다이어트에 성공했거나 성형수술을 받아서 외양이 달라졌을 때 그 사람은 변한 것이지만 화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의 성격, 즉 인격이 이전과는 판이하게 달라졌다면 그는 화했다고 볼 수 있다. 동양에서는 이처럼 변을 수동적이고 정석적인 변화로, 화를 능동적이며 주체적인 변화로 생각했다. 장자에 대한 변화는 이렇게 말했다. 사람들은 그들에게 아름다워 보이는 것을 신기하다 하고 그들에게 추해 보이는 것을 고약하고 썩었다 한다. 그러나 고약하고 썩은 것은 다시 변해서 신기하게 되고 신기한 것은 다시 변해서 고약하고 썩은 것이 된다. 그러므로 말한다. 천하는 한 가지 기운으로 통하게 된다. 탕지반명의 정신, 진실로 매일 새롭게. 유교 경전 중 하나인 대학에는 이런 대목이 실려 있다. 진실로 매일 새롭게, 매일매일 새롭게, 또 매일 새롭게. 이 대목은 동양의 성인 가운데 한 사람인 탕왕이 자신의 세수대에 새겼던 글귀로 알려져 있다. 성질은 평등할 수 있다. 세상엔 토끼 같은 사람도 있고 거북이 같은 사람도 있다. 대쪽 같은 사람도 있고 갈대 같은 사람도 있다. 토끼와 거북이, 대나무와 갈대는 저마다 고유하기 때문에 이것들엔 위계도 없고 좋고 나쁨도 없다. 매끄러운 성질도 잘 미끄러진다는 단점으로 작용할 수 있고 거친 성질도 내구성이 좋다는 장점이 될 수 있다. 결국 인성이란 모두 평등한 셈이다. 하지만 인격과 인품은 평등할 수 없다. 인격에는 좋은 인격도 있지만 나쁜 인격도 있다. 인품에는 훌륭한 인품도 있지만 보잘것없는 인품도 있다. 그러므로 인격과 인품은 변화를 향한 노력의 소산이자 변화하려는 의지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과거에는 무엇이었는지 상상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변화하는 것은 멋진 일이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신기한 변화를 이루어낼지 추한 변화를 이루어낼지에 달려 있다. 꼭 그래야 한다는 마음 비우기. 당위적인 신념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여자는 이래야 돼, 남자는 이래야 돼, 애들은 그러면 안 돼처럼 무조건적인 굳은 믿음을 말한다. 삶에서 나침반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신념이 꼭 나쁘지만은 않지만 무조건 그래야 한다거나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는 식의 믿음은 때때로 위험하다. 조화와 질서를 해칠 수 있기 때문이다. 세상에 아무것도 믿지 않는 사람은 없고 모든 것을 믿는 사람도 없다. 같은 믿음처럼 보이더라도 서로 전혀 다른 것을 믿는 경우도 있으며 다른 것을 믿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꽤 비슷한 것을 믿는 경우도 많다. 진리는 모든 사람이 뭔가를 믿거나 의심하며 살아간다는 것이다. 나의 믿음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만큼 아름다운 것은 나의 믿음만 옳다고 고집하지 않은 열린 마음이다. 그리고 내가 믿지 않는 것으로부터 나를 지키려는 마음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남에게 나의 믿음을 강요하지 않을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이다. 매사에 조급해하지 않는 삶의 태도.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군자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습은 꼭 그래야만 된다는 것도 없고, 그러면 절대 안 된다는 것도 없다. 그때 알맞은 도리 편에 서고 알맞은 도리에 따른다. 성인은 꼭 그러한 것도 꼭 그렇다고 고집하지 않는다. 그래서 무력에 의존하는 일이 없다. 보통 사람은 꼭 그렇지 않은 것도 꼭 그렇다고 고집한다. 그래서 흔히 무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든다. 공자와 장자는 세상을 내게 맞추는 대신 나를 세상에 맞추는 지혜를 소개한다. 성인군자란 대인과 같은 말이다. 대인이란 큰 사람을 뜻한다. 공자와 장자가 말하는 큰 사람의 기준은 체구가 아니라 마음에 있다. 넓은 마음씨를 가진 사람은 큰 사람이며 좁은 마음씨를 가진 사람은 작은 사람이다. 넓은 마음씨란 여유 있는 마음가짐을 말하며 좁은 마음씨란 급급한 마음가짐을 말한다. 여유 있는 마음은 남들이 나를 쫓아 살도록 만들지만 급급한 마음은 내가 남들을 쫓아 살도록 만든다. 조급한 생각이 들도록 부채질하는 것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고집이다. 물론 모든 고집이 다 나쁜 것은 아니다. 고집에도 좋은 고집이 있다. 좋은 고집을 의지라 하고 나쁜 고집을 억지라 한다. 의지란 나를 극복하는 데 열중하는 것이다. 억지란 남을 이기는 데 집중하는 것이다. 억지 고집을 덜어내고 하는 의지가 생기면 자연스레 따라오는 것이 융통성이다. 장자는 고집만 부릴 줄 알지 융통성은 모르는 사람이 겪는 문제를 지적한다. 무력의 동원 유무가 그것이다. 고집만 있고 융통성이 없는 사람은 결국 힘의 원리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힘이란 절대적이지도 영원하지도 않다는 사실이다. 순자는 마음이 모습의 주인이다 라고 말했다. 억지스러운 고집은 힘으로 찍어 누르면 그만이라는 사고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노자는 이렇게 말했다. 자신이 강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약한 입장을 지키면 사람들이 계곡에 물이 모이듯 몰려든다. 자신이 결백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욕된 것 같은 입장을 지키면 사람들이 계곡으로 물이 흐르듯 따르게 된다. 좋은 분위기란 강제하지 않는 여유로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닐까? 이처럼 급급하지 않은 분위기에서 일하는 사람은 자발적으로 최선을 다할 수 있다. 가장 깨기 어려운 나라는 고정관념. 규칙은 많은 사람들이 최대한 효율적으로 일하기 위해 필요하다. 그래서 규칙은 늘 공리주의적인 성격을 띈다. 공리주의의 기본 전제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다. 중요한 것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다수가 소수가 되기도 하고 최대 행복이 더는 최대 행복이 아니게 되기도 한다. 결국 규칙이란 영원히 지켜야 할 무언가가 아니라 모두가 힘을 합쳐 더 많은 사람이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을 발견해 가는 과정이다. 융통성이란 그때그때 알맞은 도리 편에 서고 알맞은 도리를 따르는 삶의 지혜를 말한다. 융통성은 나와 남 모두를 자발적이고 능동적으로 만든다. 하지만 고집은 나와 남 모두를 수동적이며 강제적인 존재로 전락시킨다. 한없이 늘어지는 하루가 조금은 덜 피로해질지도 모르는 마음. 공자는 함께 따라주는 것이 곧 발음이다 라고 말했다. 고집의 다른 말은 고정관념이며
가장 깨기 어려운 고정관념은 다름 아닌 나 자신이다. 나라는 고정관념을 깨는 것. 큰 사람의 길은 이로부터 열릴 수 있다.